이 말씀 드리려니까 그 이영애 씨가 그 연기를 정말 잘하긴 잘했다는 다시 한번 저도 실감하면서 그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그 웃는지 우는지 모르겠는 그 표정을 그건 좀 아쉬워요. 제가 영화 촬영 시작하기 전부터 일렀거든요. 정말 당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추한 일그러진 표정을 거울을 보고 끝없이 연습해서 찍자. 영화 촬영 후반부에 배치할 테니 그랬는데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기껏 지은 게 그래서 제가 뭐 이쁘기만 하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이게 어떻게 해도 망가뜨릴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금자 씨는 2005년에 발표된 영화고 아마 그때 뭐 DVD 만들면서 한 번 더 봤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처음 보는데요. 참 영화가 젊었구나, 감독이 젊었으니만큼 그런 실감이 나네요. 자세한 얘기는 또 천천히 나누기로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허경입니다. 네, 저는 원래 불문학을 전공해서 프랑스에서 미셸 푸코로 박사학위를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셸 푸코가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제가 그 해설서를 썼는데 저쪽 우리 그 선생님의 교수님께서 아마 추천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정말 팬이고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연이 닿아서 그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허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친절한 금자씨를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인상이셨는지 그 첫인상을 이야기해 주시고,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또 오랜만에 극장에서 이 친절한 금자씨를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이 친절한 금자씨를 보게 된 소회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허경 선생님부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2005년이잖아요. 근데 2005년에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학생들끼리 제가 이제 스트라스부르라는 데서 유학을 했는데 그 유학생들이 한국 영화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에 봉준호 감독님이 괴물을 가지고 직접 오셨었고, 박찬욱 감독님 이 친절한 금자씨를 거기서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한국은 아니지만 본 거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프랑스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게 기억이 나고요. 일단 저는 그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하고 올드보이 이 두 편 때문에 한국 영화에 대한 그 새로운 감각, 취향 그런 게 정말 새로 생겨나서 그 전에도 뭐 안 본 건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보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신문을 봤는데 그걸 본 기자가 프랑스 신문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영화 보니까 95분이던데 이 오프닝 크레딧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에서 꽃이 피어나는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오프닝 크레딧은 자기가 처음 봤다. 왜? 자, 95분 동안 이제 감각적 쾌락을 마음껏 즐겨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시작하는 영화는 처음 봤고 자기가 너무너무 좋았다 라고 쓴 걸 읽은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알고 보니까 저게 약간의 표절의 내용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오프닝을 좀 전문적으로 잘 만드는 사람한테 맡겨볼 생각을 하던 차에 미국의 어느 업체가 자기들에게 맡겨주면 아주 싼 값에, 말하자면 홍보도 자기들 업체 홍보도 되니까 정말 싼 값에 해주겠다고 해서 일을 맡겼어요. 저도 가이드를 주고 그쪽에 아이디어를 받아서 뭐 수정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그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에 이 나오잖아요. 뭐 빨간 시럽이 이렇게 방울이 떨어지면 그걸 꼭 피처럼 흘러내리고, 그다음에 그때
개의 핵심적인 이미지들이 이미 어떤 영화에 있던 거더라고요. 그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미국 영화인데 저는 몰랐어요. 그 영화를 못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는 당연히 보고 사는 줄 알 텐데 그때만은 못 봤어요. 나중에 봤어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뭐 그렇죠. 이미 늦었죠. 영화 개봉한 지 한참 됐어요. 그 시퀀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몇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해주겠다는 사람은 당신은 믿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표절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표절이 또 하나 있어요. 최민식 씨의 결정적인 대사 백선생이 원모 엄마에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대사는 제가 썼는데 모르고 한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아마 세계 영화 역사에 한 50편, 100편 꼽으라면 거기 들어갈 만한 뜨거운 것이 좋아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그것도 마지막에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저는 그 영화를 봤죠. 그런데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봤다는 사실도 잊어버렸고 그게 내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대사를 내가 쓰다니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썼는데 결국은 그게 표절이 되고 말았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까지 욕을 먹진 않았어요. 너무 유명한 영화에 너무 유명한 대사가 있기 때문에 재치 있는 오마주 정도라고 취급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모르고 한 표절이었습니다. 그 가지를 고백하고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필름으로 찍었다는 사실. 요즘에 한국에서 뭐 언젠가부터는 필름 현상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한국 바깥에서는 좀 성의 있게 영화를 성의하고 상관없지만 필름 룩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필름으로 영화를 찍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해서 너무 빨리 변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아직도 그 디지털로 찍으면서도 필름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필름 룩을 재현을 해보려고 항상 무슨 애를 쓰는데요. 어떤 카메라를 써야, 어떤 렌즈를 써야, 어떤 조명을 해야 그게 나올까. 그걸로 노심초사하는데 정말 필름으로 진짜로 찍은 영화를 오랜만에 보니까 참 그 질감이 기가 막히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또 단점도 있다. 필름으로 약간 노출을 잘못했을 때 안부를 어두운 부분을 좀 밝혀야 될 경우에 억지로 그럴 때 좀 한계가 있어서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 좋은 것들에 비해서 영화 아까 영화에 송강호 신하균 두 배우가 금자씨 모녀를 납치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너무 어둡잖아요. 특히 송강호 씨가 이영애 씨 안고 막 몸싸움 하는 클로즈업 그건 너무 어두워요. 너무 줄 잘못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후반작으로서 아무리 밝혀보려고 해도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나고. 그 너나 잘하세요 이 말씀을 다 아시죠? 이 표현. 그게 이 영화에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저는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때 극장에서 제가 볼 때 프랑스에서도 한국 사람은 다 웃었어요. 프랑스 사람은 이제 그게
그게 약간 이상한 말이잖아요. 반말하고 존댓말이 섞였는데 그 프랑스 뉘앙스로 잘 전달이 되진 않았는지 캐치를 바로 못했는데 그때 저도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인구의 회자가 돼서 누구나 다 하는 말이 됐잖아요. 그 말씀은 선생님이 직접 쓰신 건지. 금자씨 각본 쓰기 한참 전에 그러니까 제가 데뷔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난 세기 일이죠. 90년대 후반에 너무 그 제가 쓴 영화 각본들이 영화사에서 거절당해가지고 너무 많이 거절당하니까 힘들던 때 대학 때부터 영화 공부를 함께 하던 친한 친구가 그 도대체 어떤 각본이길래 그렇게 거절을 당하는지 좀 읽어보자 그래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읽고 나서 찻집에서 만나가지고 왜 네가 이렇게 이 모양이 이 꼴인지에 대해서 와서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각본은 이런 것이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너는 그게 안 되고 뭐 무엇이 결여됐고 무엇이 지나치고 그런 그 훈계를 듣다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영화 각본을 쓰는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그 듣다 못하고 제가 마지막에 저 대사를 남기고 일어섰죠. 그래서 저에게는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의 마지막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몰라서 스스로도 놀랬고 나와서도 좀 가슴이 막 콩당콩당 할 만큼 좀 내가 얼마나 그때 좀 상처받았는지 그런 말을 저는 험한 말을 했구나 그래서 놀랐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고 그래서 그 기억은 잊히지가 않아서 저때 썼어요. 그런데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존댓말과 반말이 섞인 이상한 뉘앙스. 전도사님 자기에게 그 입교의 길을 열어준 그 전도사님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표하는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예의보다도 못한 오히려 더한 그냥 반말을 하는 것보다 더한 그 분노와 멸시를 담은 말일 수도 있겠죠. 그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감정인데 역시 그 번역을 하는 자막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후회했습니다. 왜 저런 데다 써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해도 번역에서는 맛을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거 할 때는 뭐 그 영어 잘하는 한국인, 미국인, 뭐 심지어 CJ 엔터테인먼트의 부회장님까지 나서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봤지만 딱 맞는 표현을 못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를 어떤 키워드로 읽어볼 수 있겠죠. 근데 친절한 금자씨를 뭐 구원의 테마로도 읽어볼 수 있겠지만 광기로도 읽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뭐 저는 좋은 해석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좋은 해석이라는 건 그 해석을 사람들이 못 들었을 때는 영화가 대상이 그렇게 꼭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 해석을 듣고 나서 보니 그 해석을 듣지 못했다면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보이게 된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유익한 해석, 세계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니까 그 해석의 커다란 틀이 지금 이 영화가 거의 명백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원과 용서와 복수와 복수 3부작이고 복수와 사실 오늘날의 2005년이라서 그 당시엔 그 뉘앙스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공정이나 정의, 뭐 내로남불 이런 게 화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의를 실현하는데 사실은 좀 미친 방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라는 건 폭력의 독점, 합법적 독점이기 때문에 개인이 복수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자씨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 다른 유괴당했던 부모님들도 동의하에 투표 다수결을 통해서 그
사적 처벌을 정의를 실현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기라는 건 도대체 뭐고, 저도 이제 그 광기로 일자 그런 키워드를 들었을 때 광기라는 건 뭐고, 누가 정하고, 어떤 기준이고, 그러니까 미셸 후코하고 뭐 그렇게 꼭 안 끌고 들어가도 되지만 후코가 광기 역사를 쓴 게 이런 뜻이거든요. 광기가 미쳤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두기로 하면 미친 거 더하기 안 미친 거 하면 전체 집합이 나오잖아요. A 플러스 not A는 전체 집합이 나오죠. 그러면 A는 전체 집합 마이너스 A 아닌 거. A가 아닌 건 전체 집합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미친 거 플러스 안 미친 게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광기가 사회가 버린 부분인데, 광기를 이해하면 광기가 버리지 않는 이성, 그러니까 광기 역사가 곧 이성의 역사고 비정상의 역사가 정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술이나 철학이나 문학, 그리고 뭐 영화도 당연히 예술이니까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좋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버리는 거, 비정상이라고, 미쳤다고, 혹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 지금 사적 복수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 같은데 이상하게도 복수하는 성모 마리아. 그리고 사실은 보면 희생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서양 문화에서 보면 예수이기도 할 텐데, 성별은 여성이지만 복수하는 예수.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느끼기에는 두 팔에는 총을 안 쏘지만 두 발에 나무 틀에 묶어놓고 발을 관통하는 것도 약간은 이게 이제 과한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영화가 너무 종교적이고, 꼭 뭐 특정 종교를 대지 않더라도 구원과 용서와 복수와 속죄와 정의와 공정과 합법과 불법과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너무 풍부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감독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들으시니까 어떠셔요? 감독, 그러니까 창작자조차도 몰랐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특한 해석을 통해서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 창작자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내가 만든 작품을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정신 분석을 당하는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해방감까지도 아주 좋은 해석의 경우에는 갖게 되고, 감독으로서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가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만든 작품이 어떤 독창적인 해석에 의해서 풍부한 의미를 확장해서 갖게 될 때 부자가 된 기분이 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수를 다룬 영화로 일단 제일 먼저 규정될 수 있겠죠. 금자씨는 복수 3부작이라고. 물론 제가 뭐 특별히 좀 다른 의도에서 그런 3부작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뭐냐면 그냥 별건 아니고, 복수는 나의 것이 너무 흥행이 안 돼가지고 올드보이나 그 이후 작품들이 흥행이 좀 되면 3부작이라고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는 알겠는데 또 하나는 뭐지?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을 찾아보게 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친절한 금자씨는 그런 이름을 붙인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복수극의
복수국으로 제일 먼저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의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게다가 또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이 중요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앞에 두 편과는 다르고 또 정리하는 작품의 성격을 띠게 됐죠. 그래서 처음으로 여성 주인공이 등장했고, 그리고 복수극 자체, 복수 장르 자체에 대한 메타적인 관점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명백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금자씨와 유족들이 행하는 영화 후반부 장면들은 굉장히 연극적이고 어떤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에 올려서 상연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 같은 연극 공연의 제작 과정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금자씨의 의상도 마지막에 가면 단추를 다 끝까지 올려서 옷깃을 올려서 채우면 눈만 나오게 돼서 관객의 눈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주인공이었던 그녀가 마지막에는 관객의 지위로 물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연출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관객이기도 한. 근데 관객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씁쓸하죠. 사실 자기가 복수의 실행자고 그것을 모든 기획한 주체인데 자기의 과오로 인해서 자기의 물론 의도된 과오, 자기 딸을 지키기 위해서 자수를 해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뒤집어 서서 백 선생을 보호한 것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계속 죽게 됐다는 점을 깨닫고 났을 때 자기는 복수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인하고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는 사람으로서 이 지위로 전락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제가 복수 3부작을 마무리하면서 메타장르적인 성격을 가지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또 근데 복수를 이제 그 국가기관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가해야 될 일을 이제 개인이 한다라는 것이 이 복수극 장르의 제일 큰 특징일 텐데, 말씀하셨듯이 복수라는 것은 사실 근데 그런 요소만 있진 않죠. 아주 우리가 생활에서 작은 것들, 법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복수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자기한테 섭섭하게 했는데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뭔가 은밀하게 해코지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제3의 친구에게 험담을 한다든가 하는 식의 아주 소심하고 사소한 복수들도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 벌어지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 광기라는 얘기를 할 때에도 그 거창해서 거창하게 말하니까 광기지, 그런 사소한 미친 짓들은 모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수극이라는 그 이야기의 그 범주가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언제나 그 흥미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작은 잘못들이고요. 또 언제나 우리가 행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작은 쾌락이고, 그러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본격화되면 그리고 법의 영역을 국가가 정해놓은 제도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좀 큰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저지르기 어려운 일인데 친구들을 험담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런데 굉장히 또 그만큼이나 동경하고 선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떤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되게 안 갚아주겠다는 욕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현대 사법제도의 절차와 그 결과라는 것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언제나 그 정의는 지연되고 불충분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해자에게 항상 그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는 정의는 언제나 희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복수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영화들을 만들면서 그 욕망이 정당하다라든가 뭐 그것은 뭐 권장될 일이다라든가는 얘기를 하려는 건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죠. 그런 행위는 권장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그 욕망은 정당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 욕망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상상해 보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부당하거나 정의롭지 못하거나 부도덕하다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에서 정교하고 아주 철저한 상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더 나쁜 어떤 행동을로까지 가는 데를 막아주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아주 구체적이고 눈앞에 볼 것 같이 생생한 상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일을 수행하는 일을 막아주는 어느 정도의 만족을 주는 해독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저는 해보는 것이고, 그것이 이런 영화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라는 데 있어서 광기로 넘어가는 어떤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너무 거기에 몰두하고 그 쾌락에 탐닉해서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선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넓은 그 중간지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 중간지대 어디선가 발길을 돌려서 다시 또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부르는, 이성이라고 부르는 영토로 복귀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광기라는 거창한 표현에서는 담을 수 없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겪는 감정들, 예를 들면은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때 그 비탄과 애도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 용인되는 것인가, 또는 뭐 어떤 예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가해자에게 향하는 분노는 어디까지 괜찮은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면 결국 그 광기와 정상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런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알 수 있고, 한 사람이 정상인인지 미친 사람인지를 가리기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미쳐있다가 어떤 때는 멀쩡했다가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친 사람, 물론 뭐
물론 정말 무슨 폐쇄병동에 들어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그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종류의 환자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폭넓은 의미에서의 광기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 예술의 세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그런 그 배제된 사람들, 배제된 감정과 욕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예를 들면 어두운 욕망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존재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인간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자꾸 회피하기만 하고 뭔가 아름답고 따뜻하고 희망적인 것, 낙관적인 것만 추구해서는 결국에는 인간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반쪽짜리 묘사와 반쪽짜리 이해로만 계속 도돌이표 돌듯이 세상은 똑같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반쪽짜리 이해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예술이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 박는 것처럼 총으로 권총으로 그 금자 씨가 백 선생의 발을 쏘는 것은 정말 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박는 것 같은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백 선생은 뭐 예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악마 같은 사람이지만 뭔가 좀 역설적으로 그런 좀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여성이 광기 어린 복수를 하는 이야기잖아요. 복수심에 가득 찬 여성에게 있어서도 이 광기란 무엇인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백선생이라는 어떤 남성적인 어떤 지배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맞서 여성들의 연대,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만난 여성 동지들 간의 그 연대성이 또 저는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핵심 포인트처럼 느껴졌는데 예, 물론 그렇죠. 애초에 정석영 작가, 각본가 저 같이 쓴 그 작가와 함께 처음 이 이야기를 구성할 때부터 그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여성 교도소에서 긴 세월 복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게 될 텐데 금자 씨가 그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깨알같이 이용해 먹는가. 그래서 백 선생 말하자면 생포하는 데까지 하나하나 그것을 이용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그 내용이었는데요. 그 여성 연대라고 부르자면 부를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캐릭터와 다 그렇게 강한 유대와 연대를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점이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금자 씨를 만난 그 교도소 동지들이 하나같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변했어?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장원을 하는 이 양이라는 캐릭터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 나를 사랑하는 척만 한 거지 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이용당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금자 씨는 그렇게 단순하게 여성 연대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은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좀 저는 금자 씨가 그렇게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 따뜻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여성 서사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규정할 권리는 없지만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만 묘사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있는 것처럼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좋은 면 나쁜 면 못된 면 뭐 바보 같은 면 이런 것도 다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자 씨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진심으로 잘 해줬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저 마녀라는 고수희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는 정말 너무나 나쁜 존재라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살인 행위가 또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좀 넓게 봐서는 금자 씨는 그 여성 교도소에서 겪은 일들, 그런 인간관계,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통쾌한 복수를 하는 사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예요. 그 백 선생을 체포하는 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동안의 노력이 이제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뭐 멋진 통쾌한 복수가 이제 교도소 동지들 다 이용해가지고 드디어 해서 이제 죽이면 한 발 쏘면 끝인데 그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죠.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차라리 안 하면 좋았을 법. 차라리 그냥 참고 살았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겠죠. 자기 때문에 4명의 아이들이 더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 그런 순간,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이 영화에서 이제 진정한 가장 큰 반전의 순간이고, 금자 씨를 둘러싼 뭔가 장르적인 쾌락 같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 그런 장면입니다.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준법 상태가 예외 상태고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가 자연 상태라고, 평범한 상태라고. 그래서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는 게 원래 상태고, 법을 만들어서 법이 없으면 불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을 안 죽이는 게 예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력의 문제, 힘의 의지하고 뭐 결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이 영화는, 니체가 만약 이 영화를 봤다면 금자 씨 훌륭하네, 저렇게 해도 돼, 왜 우리는 사적 복수를 하면 안 된다고. 심지어 이런 프랑스에서 나온 투쟁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왜 약자들이 비폭력 담론에 오염됐는가, 뭐 이런, 혹은 침륜됐는가,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되게 복잡한 논쟁적인 주제죠. 네. 어린 원모가 이제 똑같은 옷을 입은 유지태로 이렇게 딱 바뀌는 순간은 제가 이 영화에서 아주 좋아하는 순간 중에 하나인데, 원모를 꼭 만나고 싶다, 꿈에서라도 라는 것이 그 금자 씨의 소원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소원을 이루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자 씨가 원모에게 하려고 했던 말은 정말 그런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가 라고 하다가 딱 막히잖아요. 내가 정말 13년 반 노력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해서 결국은 너의 원수를 갚았어 라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걸 딱 막아버리죠. 그러면서 보여주는 그 유지태 배우가 보여주는 표정은 아주 씁쓸하고, 그리고 그 큰 키로 그 쪼그리고 앉은 그 금자 씨를 내려다보면서 정말 이렇게 아주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그런 각도로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표정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아줌마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틀렸어요. 나는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라는 식의 어떤 표정을 짓습니다. 그것이 결국 금자 씨가 긴 세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이룬
그런 성취에 대해서 통째로 부정하는 그런 발언인 것이 무언의 발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자 씨는 그 보이스 오버 그 나레이션에서 나온 듯이 끝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진 거죠. 아시겠지만 그것은 훗날 다 성인이 된 제니가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나레이션은. 그래서 금자 씨는 제가 상상하기에 제니가 다 크기를 기다렸다가 자기가 겪은 모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줬을 것이고, 그것을 들은 제니가 아마도 엄마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엄마의 그 모습, 또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재료로 해서 자기가 창작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 관객에게 들려주는 형식이다. 그래서 이건 미래에서 온 목소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자 씨는 굉장히 광기에, 그야말로 광기에 사로잡혀서 무려 13년 동안 긴 세월 광기에 사로잡혀서 헛된 일을 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자기가 어리석음을 끝내는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그것이 헛수고고 그 13년을 허송한 셈이라고 쳐도 그렇게 처절한 노력을 한 끝에 이게 다 쓸모없었다라는 것일지언정 그런 깨달음을 한 가지 얻었다면 그 인생은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니는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금자 씨가 얼마나 어리석고 논리도 없고 그런 사람인지는 최 반장한테 옛날 그 탁구대 앞에 앉아서 얘기할 때 왜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냐고,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서 살인자 말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라고 항변하죠. 그건 사실 논리가 전혀 안 맞잖아요. 살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살인자라서 안 믿냐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금자 씨는 사실 지성인이 아니죠.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지성의 한계 안에서 고지식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 현장 검증을 할 때 그 마네킹의 끈을 묶으면서도 뭔가 예쁘게 묶어야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요. 목을 조르는 연기를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연기인데요. 근데 연기는 그럴듯하게 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무엇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몰입해서 막 그렇게 목을 조르고 마네킹 흔들다가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을지언정 영웅적이고 숭고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독님,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예, 친절한 금자 씨의 많은 메타포가 등장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법구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처의 말씀을 담은 법구경은 고통이 사라지기 위해 집착을 멸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유명한데, 영화 내에서 금자의 복수를 전도사와 제니를 포함해서 총 3번 막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법구경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법구경 뒷면에 복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권총 설계도가 있는데요. 법구경과 권총 설계도에 대해 어떤 의도로 연출하신지 궁금하고, 금자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과연 법구경을 읽어봤을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욱 감독님 굉장한 팬인데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는 바람도 살며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예.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결합을 추구한 결과죠. 그것을 가졌던 사람은 난파간첩이고요.
그 사람은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마르크스주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전향하지 않아서 감옥에서 장기 복역을 한다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가 치매까지 올 지경으로 그런 사람이 불경을 공부한다는 것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근데 실제로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일관성 있는 일은 아니죠, 적어도. 근데 그 책의 뒷면에는 또 그 흉기의 설계 도면이 있고 그런 것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그렇다면 뭐 그 난파간첩 고선숙은 그 법구경을 읽으려고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그 관총 설계 도면이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가장 숨겨져 있을 법하지 않은 책을 골라서 그런 것을 그려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종교적인 교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품고 있는 그런 모순된 물건으로서 법구경을 선택을 했고, 그것은 제가 이제 잘 써먹으려고 한 결과 전도사 앞에서 저 개종했어요 라고. 그때 이영애 씨 말하는 태도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쌀쌀하게 아주 그렇게 할 때 아주 저는 즐거움을 느끼고 한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예, 사진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네. 미안. 근데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평론가라서 이 마지막에 조르디 사발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부인 몬세라트 피게라스가 부른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카탈룬 노래죠. 예. 근데 그 노래 제목이 그 영어로 하면 Mama, please don't make me cry. 엄마 나를 울게 하지 마세요. 그거 고르신 그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잠깐만 해주시고. 네, 제가 사발이라는 그 카탈루니아 출신의 음악가를 좋아해서요. 여러 음반을 들었는데 그 중에 그 자장가만 세계 여러 시대에 거친 여러 지역의 자장가를 모아놓은 음반을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곡을 언젠가 어떤 영화에서 한 번은 쓰고야 말리라라고 어떤 금자씨 구상하기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곡을 사용할 영화를 찾아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여기에 넣어서 이 곡을 멜로디만 쓰고 이제 가사 넣어가지고 제니가 부르게 해서 영화에 나오다가 그렇게만 쓸 생각이었는데, 마지막에 믹싱을 하면서 원곡을 그냥 영화 맨 끝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망설이던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바로 그날 조르디 사발 가족의 내한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당연히 갔는데 원래 프로그램에는 이 자장가가 없었거든요. 근데 앵콜곡으로 이걸 불렀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인인 몬세라 피게라스가 부르고, 이 곡은 그 딸도 함께 부르는 곡이에요. 그 아디아나 사발이라는 하는 하피스트인데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모녀가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반주에 의해서. 근데 여기 영화에서도 이제 모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서로 딴소리를 하는 모녀예요. 가사가. 아기는, 딸은 엄마 나 인형 사줘요 라고 조르는 내용이고, 엄마는 자라. 그래서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 피곤해서 자라고 그 얘기만 해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영화로 형상화된 것이 왜 나를 버렸어 엄마라고 제니가 부를 때 내 소풍 가자. 그래서 눈을 자꾸 감기잖아요. 이 노래를 상상하면서 만든 장면이고, 그래서 막 이 원곡을 영화에 사용하기로 결심한 날 그
프로그램에도 없던 그 노래를 앵콜곡으로 그 실제 모녀의 노래로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고 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뭐 훅고, 광기 이런 관점에서 금자씨를 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흥미로운 관점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그 아주 재밌는 발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금자씨가 처음에 출소해서 자기 숙소에 왔을 때 회전 의자, 미용 의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웃잖아요. 막 깔깔깔 웃잖아요. 그 뒤에는 벽지가 막 그 지옥의 불꽃 같은 형상으로 제가 디자인을 해달라고 한 건데 그런 막 그 악마 같은 그런 형상으로 하는 그런 웃는 모습이라든가 뭐 그런 그 곧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 개의 몸에 달린 백 선생의 머리에 총을 쏘는 그 꿈 장면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좀 미친 사람 같죠. 마지막에 구덩이 속에 백 선생에게 얼굴에 총을 쏘고 나서 짓는 웃는지 우는지 모를 것 같은 그 얼굴도 역시 전부 다 그 광기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금자씨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의미할 만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리려니까 그 이영애 씨가 그 연기를 정말 잘했다는 다시 한번 저도 실감하면서 그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그 웃는지 우는지 모르겠는 그 표정을 그건 좀 아쉬워요. 제가 영화 촬영 시작하기 전부터 일렀거든요. 정말 당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추한 일그러진 표정을 거울을 보고 끝없이 연습해서 찍자. 영화 촬영 후반부에 배치할 테니 그랬는데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기껏 지은 게 그래서 제가 뭐 이쁘기만 하잖아. 뭐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도 망가뜨릴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늘 계속 볼 때마다 아쉬운데 어쨌든 그런 광기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저 자신도 다시 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런 걸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